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자, 지난주 서정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광수 최남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역시 천재문인입니다. 이 천재문인의 타락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광수 최남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학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네.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광수, 최남선, 이 사람들은 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정말 많이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네. 네, 서정주에 이어서 서정주 못지않게 이광수의 작품, 최남선의 작품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죠. 정말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꿈에도 그냥 맴돌더라고요. 이름이. 그러게요. 막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 맞아요. 네. 최남선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 철석 쏴 뭐 이런 그건 정말 그 시를 외우면서 그때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그러면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저 의미도 모르면서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또 우리가 소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가슴이 웅장해지고. 네, 맞아요. 그 뭐 이광수는 뭐 어떻습니까? 민족적 경륜. 네. 그 정말 민족 지도자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를 네. 뒤늦게 자, 알았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인물 이광수 최남선. 자, 먼저 이광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광수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이광수는 정주 출생입니다. 정주 출신하면 오산학교도 있고. 평북. 예, 정주 출신인데 뭐 대표적인 게 김소월, 김억 이런 분들 다 정주 출신인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난 고장인데. 네, 근데 그렇죠. 이상하게 그땐 이광수만 삐뚤어지게 잘한 것 같아요. 예,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오산학교 출신은 아니고 이제 보면 오산학교에서도 교편은 잡은 걸로 돼 있고. 그래요. 그 제 외할아버지도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거기가 평안북도잖아요. 예. 남강 이승훈 선생, 네, 이승훈, 예. 아주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셨는데, 네. 나중에 이승훈 선생님 구속될 때 다시 이제 그 우리 이광수가 책임자. 그때 책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군요. 예, 네. 그 오산학교였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그 우리 민족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한 학교고 지금 이제 서울에 내려와 있는 오산학교가 바로 그 정주에 있었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네. 자, 춘원 이광수 자료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1950년에 6.25 때 끌려가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죽음이. 그래서 자, 와세다 대학 철학과 그다음에 경성제국대 법문학부 이것도 다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청강생이었었고요. 그래요? 네, 저 경성대대 법문학부 저 확실합니까? 저 금시초문인데. 경성제대 법문학부라고는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자료에 비하면 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거든요. 서울대 법대면은 제 직속 선배인데. 네. 1호라는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금시초문이에요. 아니 서울대 경성제국대학 다닌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랬습니까? 예. 불쾌한데요. 네. 뭐 이광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정, 유정 뭐 이런 작품도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또 교과서에서 무정이라는 그 작품도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력고사에도 뭐 많이 나오는 뭐 예상 문제 뭐 그러면 뭐 이광수의 무정, 그다음에 최남선의 김이동 립선언문 뭐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줄줄 외워야 됐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광수 하면 이제 무정, 유정, 단종회사 뭐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무정이라는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편 소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자료 사진을 보면 원래 무정이라는 게 단편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대한흥학보에서 단편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1917년에 매일신보에서 이제 장편으로 연재가 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춘원 이광수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 거죠. 그래서 뭐 최초의 신체 시인은 최남선, 최초의 장편 소설은 뭐 이광수 뭐 이런 것들.
예, 교과서에서 저희가 빠지지 않고 배웠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예,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작품들 무정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정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뭐 계몽적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 그 삼량진 이제 특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이때의 그 무정 소설 쓸 때도 이광수가 약간 친일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 네, 그 소설 내용에 보면 나중에 삼량진 홍수가 나는데 네, 거기 음악회를 이제 즉석적으로 음악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서장한테 전달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음악회를 제안했던 영채라든가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이 했을 때 모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돈을 모은 사람들이 그때 열차 2등 칸에 탔던 네, 일본인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고 그 전한 사람이 직접 이들이 전한 게 아니라 서장을 통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무정에서 이제 우리 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이제 뭐 업무니치라든가 구호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무정의 그런 한계점, 그런 뭐 교훈적이다, 계몽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국 최초의 장편 소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친일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식인들보다는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계몽적인 어떤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예, 이광수의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음, 예. 그리고 이제 이광수의 작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춘향전을 또 이광수가 썼어요. 네. 예, 일설 춘향전이라고. 그다음에 마이태자 뭐 네, 자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단종애사도 있고요, 흑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굉장히 계몽적이고 교훈적이고 네. 뭐 권선징악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전래 동화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그 교훈적인 그다음에 권선징악 이런 부분들이 주제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무정도 아직 고전적인 걸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네, 당시에는 1925년에 춘향전이 나왔고 마이태자가 26년, 그다음에 단종애사 29년, 흑이 32년에 나온 작품들이네요. 네. 예. 자, 민족 계몽 운동가로서 사실 이광수가 어떤 활동을 한 거죠? 주로 이제 강연, 네. 아까 흑, 네. 뭐 이런 작품 네. 또 강연을 통해서 주로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연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나요? 일제 때는. 그 왜 대표적인 게 뭐 신문에 우리 상록수가 네. 그때 뭐 분화브로드 운동, 분화로드 네. 운동이 이제 있었듯이 이제 사실 그 계몽 운동을 한 게 큰 어떤 역할은 없었어요. 이광수가 네. 대표적인 게 흑이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그 당시 나온 이광수의 초기 작품들이 거의 계몽적인 그런 작품을 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무정부터 시작해갖고 뭐 유정이라든가 혹은 흑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강연 네. 이런 걸 통해서 뭐 계몽운동 아마 한계일 거야. 뭐 그게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운동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이 아닌 그 바탕 위에 계몽 운동을 했다. 이런 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계몽 운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맹인 민중들을 상대로 지식인들이 뭔가를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몽 운동을 하는데 그 괴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민중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실력 안창호의 영향을 받고 실력 양성론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몽이라는 건 뭐냐면 꼭 깨우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식민지하에서 어떤 독립과 관련돼 있는 네. 이런 측면에서 계몽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한글 하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계몽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어떤 우리 힘을 길러서 독립에 이르자. 뭐 이런 쪽에서의 계몽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1910년도, 20년도 일제 강점기에
그때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은 이제 뭐 완전히 그렇게 뭐 일제에 그냥 붙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실력 양성을 해서 독립을 되찾자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게 이제 뭐 애국개몽 운동이니 뭐 자력자강이니 이제 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뭐 압도적 다수가 농민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 농민들이 제대로 깨우치고 그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화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일본과 같이 우리도 산업화가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인들이 이 농민들한테 깨우쳐 주자. 뭐 이제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천편일률이죠. 뭐 무정도 그렇고 신문의 상록수도 그렇고 다 뭐 그래 지식인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이런 무지하고 선량하기만 한 그런 불쌍한 농민들을 일깨워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진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썼고 그래서 아마 문학적 가치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자유연애라는 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연애가 보면 삼각관계의 시초가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삼각관계 드라마의 그 시초가 그때, 무정이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삼각관계죠. 역시. 예. 사각관계가 너무 복잡해.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이게 이광수의 글은 사실 작품 없어요. 읽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광수가 뭘 썼느냐 묻거든요. 그럼 딱 한마디 안경을 썼다. 작품에도 평가받을 만한 게 없어요. 읽으면.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그 저는 굉장히 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벽조 홍명희 선생의 네. 임꺽정전 그게 연재됐었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네, 네. 예, 그거는 지금 읽어도 뭐 지금 현대 작가가 쓴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소설을 읽는 것 같고 무정 읽다가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전을 읽으면 뭐 한 두 사람 사이 한 60년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시대 작품인데. 당시 일제시대 때 3대 천재문인이라고 불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홍명희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벽초 홍명희. 예.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3대 천재문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제 나중에 월북을 했죠. 그분은. 근데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락가락했던 그런 지식인의 또 전형을 또 보여줬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자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민족 개조론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922년 개벽지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게 조선 민족은 거짓말을 잘하고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얻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에 이 사람이 동아일보에 이제 몇 개의 작품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에서 이제 퇴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민족적 경륜. 예, 민족적 그거는 경륜. 예. 민족 개조론이 아니고 민족적 경륜인가요? 예, 예. 아무튼 이제 조선 민족 자체를 굉장히 민족성이 아주 저열하고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친일 행적을 좀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광수가 친일파의 전형의 모습을 보인 건 이 민족 개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일의 동기는 뭐였나요? 이 이광수의 친일 동기? 그러니까 19년을 중심으로 그 전에 네. 잠재적으로 친일 어떤 이런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일단 그 이광수가 일본의 한 작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민족계는 이제 거기서 나온 글인데 민족 22년도에 발표된 민족 개조론을 친일에 가는 가장 어떤 그거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안창호 선생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32년도인가 네. 그때 친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광수는 그 무정 쓸 때부터 어느 정도의 잠재적으로 잠재적 친일파였다. 잠재적 친일파였다. 예. 이제 결정도 돌아간 게 네. 민족 개조론 이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친일파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예,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친일로 그냥 확 본색을 드러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아첨주의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멀쩡하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강직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기회주의자가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친일 성향이 언제부터 드러났다 이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기회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 이광수도 보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상해로 건너가서 뭐 임시정부의 신문 사장도 하고 그 독립신문 그 사장이었죠. 네. 예, 그것도 하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무슨 뭐 저 총독부, 조선 총독부 뭐 그쪽에 굉장히 어용적인 그런 언론인으로 일하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932년도에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네. 구속되죠.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은 그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냥 그 혹형을 당하셔가지고 사망하시고 네. 그때 전향서를 쓴 걸로 돼 있어요. 전향서를 쓰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 버리죠. 네. 수양동회 사건을 계기로 수양동회 해서. 사건으로. 그 이광수의 그 민족적 정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9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쓴 연재예요. 예. 근데 이거 보면 내용이 정치, 산업, 교육, 자치의 일제와 타협할 것을 주장을 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민족적 경륜에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가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토문 전단을 만듭니다. 1924년도. 그래서 이 성토문 전단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토문. 그래가지고 제일 조선인 유학생들 이름으로 이 성토문을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요때. 그래서 사실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어떤 식으로 기르자라는 게 아니라 일제와 타협을 하자. 결국 일제와 타협을 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을 기를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 자체가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제하고 타협을 하는 게 좋아. 타협이라는 건 결국 일제 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이때 일제하고 타협을 해봤자 뭘 어떻게 얻어내겠어요?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광수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 민족적 경륜이라는 문제 글이 이게 무슨 동아일보에 네. 개인이 투고를 뭐 기고를 했다던가 이런 형식으로 실린 게 아니라 동아일보에 사설로 실렸어요. 네, 사설로. 네. 일 개인이 그 쓴 글을 한 신문이 사설란에다가 우리의 사설이다 이런 식으로 실어주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2일서부터 6일까지 뭐 5편인가요? 5회 이제 5회를 실어준 것은 이것은 이광수 그때 이제 이광수는 아마 상해 그 임시 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유 이거 난 못하겠다 하고 국내로 왔고 그런 그 활동이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당신 처벌받을 일이었겠죠. 네. 그런데 아마 조선 총독부가 네가 전향을 한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저게 일종의 전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향서를 저렇게 썼는데 그거를 사설란에 실어준 것은 동아일보가 자기 신문사의 성향을 그냥 저대로 보여줘 버린 거죠. 그래서 저 때는 저기 동아일보사 근무할 때 네. 네. 동아일보사에 근무할 때였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저걸 계기로 해가지고 동아일보사를 퇴사를 해요. 그런데 네. 그거는 동아일보사의 꼬리 자르기라고 봐야죠. 워낙 그때 이제
국내외 안팎으로 막 동아일보도 성토하고 네. 이광수도 성토하고 하니까 동아일보가 그거를 수습한답시고 이광수를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이광수보다 더 못지않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 저 민족적 경륜을 사설로 실어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동아일보 김성수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방송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꼬리 자르기를 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민족 신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민족 신문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예. 근데 그거는 동아일보가 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체육부 기자 한 분이 개인적인 의분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결국은 그 기자는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가 자르고.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민족신문이어서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동아일보에서는 한 일개 기자의 일탈 행위라는 식으로 저기를 냈었던 거죠. 동아일보 뭐 해명. 해명을 했었던 네. 거죠. 해명 자료를. 네. 이광수가 1948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요때 당시에 반민특위의 어떤 열풍이랄지 그다음에 친일파들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광수가 쓴 책이 이제 나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죠. 네.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다분히 친일 옹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자료 사진. 예. 40년 일본 정부 밑에서 일본에 협력한 자, 아니한 자를 가리고 협력한 자 중에서도 참으로 협력한 자, 할 수 없어서 한 자를 가린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협력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이다. 뭐 이런 식의 예, 글을 쓴 거죠. 이 친일파의 변해에서.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서정주 말이랑 똑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예요. 이마에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일본에 피가 나와야 된다고. 쥐입으로 그런 말을 예, 하고요. 그랬어요. 아니 저때 실제로 그냥 모든 일체 사회 활동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초야에 묻혀버리는 지식인들도 많았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물론 독립운동 한다고 막 그냥 그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풍찬노숙하고 했었던 그런 그 독립운동가들, 그 애국자들은 감히 저런 자들이 입에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네들 같이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친일하고 매국하는 놈들이 저 따위로 변명을 해요. 예. 예, 저거는 저는 오히려 양형상 가중처벌 사유로 봐야 될 거라고. 맞습니다. 예, 우리 역시 변호사님답게 예, 법적인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자, 이광수가 창씨 개명을 했죠. 네. 뭐 대부분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는 뭐 창씨 개명이 한 조선 민중의 90% 정도가 창씨 개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창씨 개명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친일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앞장서서 했던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창씨 개명을 하려면 국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좀 애매하게 했다든가 애국 계몽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의미고 193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창씨 개명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미 국내에서 이제 그 수정주의자들 네. 그 무슨 뭐 자력자강이나 애국계몽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이미 외국에서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뭐 독립투쟁을 하는 분들은 그건 완전히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독립운동 사실을 좀 위장 은폐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예. 저기 윤동주 같은 경우는 했어요, 직접. 이제 거기 가구에서 만주로 가기 위해서 예.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예. 윤동주 같은 경우는 창씨 개명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사실 뭐 나중에 참여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왜 했는가를 밝히죠. 예. 그 독립운동가로 분류되긴 그렇고 이제 예. 그분의 시 속에서 네. 그런 어떤 그 어떤 의분의 모습이 나오기는 하죠. 그런 네. 게 나온 거죠. 네. 저 여기 이제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이광수는 가야마 미스로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는데 이 가야마 미스로 이제 우리식의 한자로 읽는다면 이제 향산광난이에요. 향산광난. 예. 향산광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씨 개명을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본인이 창씨와 나라는 글을 이제 기고를 하는데요. 매일신보에. 근데 내가 향산이라고 일본적인 명으로 개한 동기는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 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씨명을 가지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황제표하고 같은 어명으로 같은 성씨를 갖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 밑에 보면 내선일체 이제 파란색으로 내선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에 내선일체 운동을 할 자는 기실 조선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라는 건 일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자, 이런 또 이제 조선인에게 허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누가 누구를 허락을 했다는 건지 그 허락을 따른 것은 또 무엇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광수는 자신이 친일파 행적을 했으나 나는 독립운동도 했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허하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광수가 허했나 보죠. 이광수가 스스로 허한 거예요. 이광수가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천명을 받았고 그 일본 창씨 개명을 했듯이 네. 모든 건 자기가 그 뜻을 따라서 이미 내선이체라든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허하는 내국인에게 다 허하는 이런 게 아니었나. 이광수의 친일은 뼛속까지 일본인이 네, 되는 뼛속까지. 것이니까요. 와, 네. 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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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가 한 방울 나오면 그게 일본인의 피여야 된다. 자, 이광수가 이제 창씨 개명에 관련된 글은 또 나와요.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이 또 이제 1940년 8월 27일 날 이게 또 나오는데요. 창씨 개명은 우리 집이 첫째. 제일 먼저 창씨 개명을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런가 봐요. 어, 원래 창씨 개명은 1939년도에 창씨 개명을 했는데 네. 그때도 글을 썼던 거고 창씨 개명 관련된 글을 썼던 거고 여기에 또 이제 1940년에 또 다시 이제 비슷한 글을 쓰는 거죠. 예. 창씨 개명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때 이광수가 네. 이제 거의 제일 먼저 조사 대상자가 되고 이제 수감까지 당하죠. 그런데 저런 이광수조차도 반민특위에서 풀어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반민특위가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됐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반민특위가 그 친일파 출신 경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격당해서 무장해제당하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반민특위는 굉장히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파행적 운행이 있었나요? 아니 저는 이광수 같은 자까지도 아. 반민특위에서 무혐의로 풀어줄 정도였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광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자가 그럼 뭐 이완용이 죽었던 이완용이가 다시 살아나면 한 그 정도 돼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반민특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그때도 많이 없었대요. 그 친일 행각을 저지르고 했던 게 뭐 문서로 기록돼 있을 리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기준에 따라서는 너무 많거나 또 이걸 너무 올려받으면은 그거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때 국회 프락치 사건이나 뭐 이런 게 벌어져 가지고 반민특위법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소장파 의원들 그러니까 이승만의 추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친일 행각과 무관한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당해 버리죠. 결정적인 거는 그 미 군정 하에서 미군들에 의해서 반민특위.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그 당시는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필요한 게 결국 부일했던 친했던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거든. 그 반민특위는 미 군정이 끝나고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46년도 이때 그 막 이제 구속이 되고 그때 그랬나요? 아니요. 그 반민특위법은 4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49년도에 반민특위가 와야 돼 버렸죠. 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흔히 뭐 그 미군정이 그런 그 친일파 출신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뭐 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노독수린이 뭐니 하는 그 친일파 그 일제 시대 때 그 뭐 고등계 형사라고 불리는 그런 악질 친일파 출신들이 전부 다 경찰 간부로 등용되게 한 게 이승만 그다음에 뭐 조병옥 뭐 이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런 친일파들을 등용을 했어요. 아,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아주 교만했다고 봅니다. 나는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나는 친일파 출신이라도 뭐 예컨대 사회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 나한테는 이따위 생각을 갖고 그 친일 반민족의 그런 어떤 역사 청산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당시에 반민특위가 기소만 담당을 했었나요? 아니면 재판까지도 진행을 했었나요? 반민특위는 검찰이고 네. 그때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만 처벌하는 그런 특별 법정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같이 없어졌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반민특위는. 그 그렇죠. 자체는. 수사기관 역할을 했죠. 네. 네. 그랬었네요. 네. 자, 이광수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의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친일 행적을 다분히 합리화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광수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얘기 있나요? 거의 뭐 이광수가 독보적인 존재. 그러니까는 친일에 대해서는 거의 103편 엄청난 양의 네. 그 친일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정주는 11편을 썼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서정주는 더 남보다 잘 보기 위해서 나를 표를 내가 이렇게 친일을 하고 있다. 일본에 나가 일본 식민 내선 일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보여서 그런지 짧은 시간 내에 11편을 썼지만 네. 이광수는 거의 103편 어마어마한 양을 100편이 넘는 친일 네. 글을 썼다는 네. 거죠.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쓴 거네요. 본인의 일제시대 때 말기에 본인의 인생을 걸어서 친일 행적을 보였네요. 네. 근데 이광수가 이제 워낙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사장을 할 정도로 또 한때 대단히 유명한 독립운동가 비슷하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이용 가치가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 이광수 씨까지도 일본을 본받고 배우고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게 옳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민중들이 많았을 수가 있죠. 네,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허영숙 그 폐해결핵 걸렸을 때 허영숙에 의해서 네. 보살핌 받는데 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할 때 허영숙이가 찾아가잖아요. 상해로. 그때 뭐 허영숙이가 스파이였다. 그래갖고 안창호가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가는 거를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그 말씀이 맞는 게 이제 안창호는 그냥 거기서 있기를 원했는데 허영숙이 들어가서 결국 국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이제 네. 상해에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랬죠. 폐결핵 걸려서. 허영숙이 도움 많이 받았죠. 허영숙이가 아마 국내 산부인과 1호 의사.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헌신적인 병간호로 네,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때 그 허영숙이
그 일본의 어떤 사주를 받고 말하자면 포섭을 했던 것일 수 있다. 네,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지. 독립군 그 항해 임시정부에서 안창호가 가지 말라 한 거를 국내로 데려온 게 허영수이죠.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던 거였죠. 나중에 결혼하죠. 아, 나중에 둘이서 결혼을 해요. 예, 예,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당 최남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남선은 1890년에서 1957년까지 살았어요. 예. 57년까지 살았고, 최남선의 저런 모습이 항상 저기에, 이런 중절모를 쓰고 다녔다 그래요. 최남선이. 그래서 저게 마치 이제 최남선의 캐릭터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문인의 얼굴은 아니죠? 네. 굉장히 기인의 얼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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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다고 하고, 항상 저렇게 이제 도포자락을 입고 이제 다녔고, 당시의 유행이, 지식인들 사이의 유행은 양복을 입고 다녔던 게 유행이었는데, 최남선은 굳이 도포자락을 입고 저기에 중절모를 쓰고 다녀서 굉장히 기인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범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최남선은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고대사에 했죠. 대해서. 아, 고대사. 고대사에 네, 대해서요. 네. 이제 그래서 더 위험하고 해악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을 그 이렇게 동렬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지식의 폭과 깊이와 그 다음에 활동과 아마 개인적인 역량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그 홍명희 선생을 끼워놓은 것은 홍명희 선생도 천재고 네. 육당 최남선 정도는 정말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저는 그 조선 3대 천재 그거를 혹시 춘원 이광수가 만든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를 살짝 거기에 끼워. 네. 육당 최남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최초의 신체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시조 중심, 뭐 정형적인 사사주 운율의 이제 시조 같은 어떤 창가. 창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쓰면서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요. 이게 1908년작인데 원래는 이 작품이 소년이라는 잡지, 소년 잡지의 권두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신체시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이거 많이 외웠어요. 예. 철석, 척쏴, 뭐 따른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유시는 주연의 불놀이. 네. 신체시는 최남선, 물놀이. 다 옛날 모범생들이셔가지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최남선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남선이가 여기 이제 보면 그 소년 잡지, 기존의 소년 잡지의 어떤 그런 뭐 표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최남선 하면 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게 김이독립선언서예요. 요 부분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뭐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우리는 꼭 외웠어야 되는데 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정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 자체가.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우리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꼭 어렵게 썼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이 최남선이가 사실은 독립선언서에다가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은 또 빠져 있어요. 본인의 이름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는 그 죄목으로 최남선이가 이걸로 감옥을 가지만 본인의 이름은 빠져 있다는 것 자체도 또 되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물음표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독립선언사가요, 대한독립선언서 또는 조선독립선언사이어야 되는데 왜 하필 김이독립선언사라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독립선언서 그 한번 자료 네. 한번 볼까요? 선언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미 독립선언서가 원래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제 뭐 기민연에 했는데 그럼 뭐 독립선언을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굳이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게 정식 명칭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예, 그게 이 독립이란 단어도 그렇고 네. 또 기미라는 그 단어도 그러니까 기미 독립선언이라는 게 최남선 같은 경우 고대사 전공이고 특히 그 최남선 나중에 그 만주사변의 굉장히 그 지지 그 만주사변 정당성 그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만주군 혹은 그 일본군이 거기 갔을 때 그 지지하는 네. 그러니까 만몽 일본이 만선 일본이 이런 데서 근무했지만 특히 최남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대사와 특히 그 내선이체에 굉장히 지지와 호소를 한 사람인데 그 기미독립 이 토론 나오기 전에 1918년에 네. 그 중국에서 만주에서 40인 독립선언서가 나와요. 그 독립선언서가 뭐냐면 무호 독립선언. 1918년도에요? 18년도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언뜻 제가 그 최남선이가 무호를 그러니까 그 형태로 따지 않았는가. 무오년 그다음에 이제 기미년 뭐 이러니까. 네, 그리고 언뜻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갖고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1919년 3월 1일 날에 그 최남선이 초를 한 네. 저런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1919년 2월 8일 날 동경에서 네.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그렇죠. 걸 예, 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 28 독립선언서는 저기 그 춘원 이광수가 초를 했다고 예, 하죠. 어. 참 그래서 뭐 육당 최남선이나 춘원 이광수 전부 다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 그 1919년은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죠. 네, 네. 3일 독립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이 돼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최초로 입헌 공화주의로 정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선언문 그게 이제 뭐 그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쿄와 경성 서울에서 두 선언문이 발표가 되는데 그 두 선언문이 다 나중에 변절한 그런 대표적인 친일파가 작성을 했다라는 거 이게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이제 저기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선언서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정본인지 원본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독립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네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선언서로 돼 있죠. 네, 그냥 선언서로만 돼 예. 있고 독립선언서도 아니고 기미독립선언서도 아니네요. 여기만 놓고 본다면.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뭐 이제 그거 하나 빼고는 네. 일본한테 우리를 독립시켜라. 뭐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일본으로 하여금 뭐 동양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마치 좀 좋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실 독립선언서에 이제 그 이름을 올린 33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쭉 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때 전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이름을 올리고 33인 중에서 이름을 올리고 나서. 전향을 안 한 분들이 오히려 손을 꼽을 정도죠. 그렇죠. 이제 한용운 네. 선생이랄지 네. 뭐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뭐 최린이나 여기 독립선언서에 이름 올린 최린, 뭐 정춘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또 친일로 전향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요 독립선언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 1923년에 네.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의 부탁을 받고
쓴 그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네. 그 단재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은요, 첫 문장이 뭐냐면 강도 일본이 아,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수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강도 일본이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과격하다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가 문제가 많았어요. 기미 독립선언문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그리고 또 그렇게 변절한 많은 사람들이 또 민족 대표로 해가지고 네. 썼던 애매한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기보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조선혁명선언을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독립선언 그 선언문에도 그렇게 직접 좀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너희가 이 땅에 왜 있느냐? ต้อง 물러가라. 그럼요. 쉽게 네. 그냥 당연히. 그치, 그렇게 써야 네. 이게 진정한 우리 독립을 위한 선언서가 되지. 아까 말씀드린 너무 어려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자 어려운 네. 한자에다가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물러가라. 우리 너희가 끝까지 싸우겠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호소력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 맞는 거죠.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저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이건 뭐 싸우라는 얘기인지 독립하겠다는 얘기인지 헷갈려요. 협력하자는 얘기인지. 뭐.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딱 첫 마디가 그랬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자주 독립의 상징입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독립선언서는 너무 애매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애매해가지고 협력하자. 우리 일본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언서 이게 정말 맞는 그 표현이라면 원본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독립선언서도 아니고 대한독립선언서도 아니고 그냥 단지 선언한다? 뭘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선언한다? 심지어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북한에서는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 술집에서 술 판버리다가 민중들이 하도 봉기를 하고 민중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선언서를 작성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명월관인가? 네네. 네, 당시 이제 요정에서 일단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당일날도 그때 이제 민족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선언서를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민족 대표들은 일단 모인 다음에 아마 종로 경찰서인가요? 그쪽으로 그 자진해서 가죠. 자진 출두. 자진 출두하고 그냥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그 읽은 사람은 학생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때 이제 그 민족 대표라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다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망설이고 했던 그런 것이 그분들의 행적으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독립선언서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겁을 먹고 이거 뭐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경을 칠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니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좋게 해보자는 뜻이었어라고 변명하려는 생각으로 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요. 자, 최남선의 이제 또 다른 친일 행적을 좀 볼게요. 네.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라는 요 글을 매일신보에 기고를 했나 보네요. 네. 뭐 이런 글은 뭐 최남선이니까 뭐 충분히 그런 글을 보람 있게 죽자. 임전무태 공륜무용이란 거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아무튼 공론무용. 네. 자, 임전무태 공론무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보람 있게 죽자. 학도의 성전에 나서라. 뭐 이런 글을 썼고. 그다음에 1943년도에는 학병 권유 연설 후에 최남선과
이광수와 마해송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이제 대담한 장면이 또 조선화보라는 1월호에 또 나갔어요. 저 대담이 저 굉장히 유명한 대담이죠. 어떤 대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1943년도 확동 네네네. 권유 연설을 네. 아마 최남선 그다음에 이광수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전 마이송이라는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자, 아마 맨 좌측이 최남선이고 네. 저 가운데가 이광수 이광수. 같죠? 네. 예. 근데 저때 이제 저 사람들의 대담 내용이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주 뭐 노골적인 친일과 그다음에 저 자체가 학병 권유 네, 연설 후 학병 권유. 대담이잖아요. 네, 네. 또 그런 내용들이 저기에 있었겠죠. 최남선의 이제 친일행적이 보면 이제 조선사 편수에도 참여를 했어요. 최남선이. 그리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도 지냈네요. 그다음에 만주 건국대 교수. 만주 건국대 교수. 그다음에 학병 운동을 독려하고 뭐 일선융화론이라는 책을 또 저술을 했어요. 네. 그 이병도 서울대 국사학과의 네. 그 우리나라 이제 국사학의 태두라고 하는 친일사계 네. 그 1인자. 네. 예, 그 이병도도 조선사 편수의 출신인데 나이로 따지거나 뭐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이병도보다는 저 육당 최남선이 레벨이 또 조금 더. 훨씬 지위가 높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남선하고 이광수를 이 동렬선상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최남선은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 한국사, 한국 문화사, 풍속사 이런 것에 많은 그 흔적을 남겨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소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저기 얼룩을 많이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근데 또 그게 노골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이병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그 뭐 말하자면은 그 무슨 뭐 황국 사관이니 네. 아주 노골적인 그런 그 친일 반민족 사관을 그냥 들여와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딱 그 분야에만 지워버리면 되는데 최남선은 애매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 또 이것을 굉장히 또 자기는 그 좀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했다라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그 섞어버리거든요. 그런 비틀어- 한국 사관이나 이런 것을. 이 작가잖아요. 작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충분한 거지. 그럼요. 작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글 쓰니까 좀 뭐 시조에 대해서도 그 시조 부흥 운동도 했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당군론, 불안문화론. 근데 그 불안문화론 같은 것도 일종의 문화동일론 동원 같은 이 조선과 일본이 같은 문화권이다. 이런 내선일체하고 비슷한 그치. 내용인 그거를 이제 거네요. 이제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상상력. 아니 그런데 이제 작가의 능력 외에 실제 학자예요. 네. 네. 그래갖고 저 사람은 아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로 남기보다는 학자로 남기를 원했잖아요. 최남선은. 네. 그러니까 그냥 박학다식하고 최남선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사서부터 무슨 그 조선의 여러 가지 뭐 지리 문화 뭐 하다못해 조선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얘기해요. 막 이런 식인 거죠. 그 최남선이가 지금 한 얘기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주국의 건설은 결코 만주 한 지방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의 지도자인 일본 제국의 용기와 총명과 정의가 마침내 오늘날 만주국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낙토건들이죠. 자, 이 최남선이가 또 경부철도가를 또 만들었다 그래요. 네. 네, 경부철도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과거의 남대문역에서 부산까지 네. 고를 창가식으로 해갖고 주변에 역 주변에 음. 나라는 풍속이라든가 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창가 형식으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부철도가에도 일본에 대한 나쁜 얘기도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일제가 이 경부철도를 건설해줬다라는 그런 칭송의 의미가 더 많다고 하던데 그 맞나요? 그러니까 그 경부철도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철도가라는, 왜냐면 철도라는 게 네. 있잖아요. 문화 어떤 철도 한 지역, 창가라는 한 네, 지역이기 있었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명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는 철도가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본따서 경부 철도가를
창가 형식으로 만들었죠. 아, 우리가 저기 기독교 친일파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철도 창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철도 창가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르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를 그 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는 그 거죠. 창가가 찬송가에서 그 발전한 거죠. 네. 찬송가 형식이니까. 창가가. 네, 네. 그렇군요. 또 최남선이 만든 교가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이게 자료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 뭐에서 근데 그 서정주나 네? 최남선이나 네, 네. 이분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서정주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 쪽의 어떤 교가라든가. 네. 근데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휘문 휘문의숙? 네. 네. 휘문고 교가를 네, 최남선이 그거를, 만들었다고. 최남선이 만들었다고. 네. 네. 그다음에 중앙고보? 중앙고보는 지금 어디 학교인가요?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아, 중앙고. 네. 그러니까 서정주가 중앙고보 나왔다고 예, 예,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에 또는 대한제국 때 그때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은 아마 뭐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가를 그 가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얼마 전에 했었던 뭐 현재명이니 뭐 네,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이후에 설립된 네, 네, 학교들 네. 다 그 사람들이 당시 사회적 명사들이었고 지금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땐 친일파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 정교조에서 그 작업을 하고 했어요. 있죠. 예. 예, 했죠. 예. 네. 그걸 또 발표를 했고 친일파들이 만든 교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뭐 바꾸지 않은 그런 학교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또 친일파가 만든 교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 학교 출신자들이. 예. 그래서 그 제 모교 제 고등학교도 보니까 현재명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동문회에다가 정식으로 예. 이거 저기 국가가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 발표한 사람이 우리 교과를 만들었다라는 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냥 쓱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 한번 바꾸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익태 씨 있잖아요. 안익태. 네. 그 안익태 그 사람이 1940년대 유럽에서 친일 친나치 행각을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가 그게 저기 그 표절이고 심지어 애국가의 그 음이 그 친일하고 그 일제를 칭송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국가를 바꾸자라고 하는 여론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애국가를 바꾸자고 하는 운동은 지금도 이제 그 단체에서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 관련된 방송을 2차례를 했었어요. 친일파 방송에서도 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애국가를 지금까지 안 바꾸고 뭐 우리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해방된 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해방된 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를 바꾸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작년 8.15 때 8.15 기념식 때 그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맞아요. 광복회장 그 연설에서요. 했죠. 그냥 안익태는 친일파고 친나치 그 행각을 했고 애국가는 표절이고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반역자가 만든 그 노래를 국가로 사용하는 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떠들썩해졌잖아요. 그래서 안익태 씨 그 조카한테 김원웅 회장님이 그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당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고소당한 건? 그 이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네, 제가 그 사건 변호 맡아가지고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답답합니다. 심지어 안익태 씨한테는 훈장이 2개인가 이렇게 그 수여가 됐었는데 그 서운 취소도 지금 뭐 오래됐는데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광수 최남선에 대한 어떤 기념 사업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죠. 한때.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최남선의 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요, 묘가. 최남선에 관련된 육당 최남선 선생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저 비석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비석의 어떤 그 가림석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저 무덤의 가림석이라고 하죠, 여기. 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조성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이제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자, 이제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현충원에 김대중 대통령 그 묘소를 가면 굉장히 이제 한 곳에 굉장히 초라하게 가림석도 없고, 아, 이게 전직 대통령의 묘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건 정말 이건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립묘지나 뭐 현충원에 그 안장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화려하게 이게 조성이 돼 있다는 것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 자, 이광수에 대해서도 좀 볼까요? 이광수는요, 이광수 이제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데 춘원 이광수의 옛 집터에 있던 이광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광수 선생의 춘원 이광수 선생의 문학산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또 저기에 또 시비가 있어요. 예, 관련된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 관련된 기념비. 저기는 한국 문인협회에서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오른쪽 사진, 왼쪽 오른쪽 다 저게 한국 문인협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문협에서 뭐 춘원문학상과 그다음에 네네. 예, 그다음에 또 육당 예, 학술상. 예, 예. 그거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오해가 생겼던 거죠. 여기 이제 북한에 있는 이광수 선생 묘라고 또 돼 있어요. 예, 리광수 선생 해가지고 1950년 10월 25일 날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폭격으로 사망을 했나요, 이분이? 바로 저기가 네, 그 북한 평양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동작동 현충원 같은 데인데, 네, 그 이광수는 그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납북돼서 올라가다가 네. 중간에 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주위 외할아버지 무릎에서 운명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광수가. 네. 아, 네. 그, 그렇군요. 원래 지병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슨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게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납북돼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애국열사릉에 왜 저 이광수, 저는 몰랐어요. 네. 저 이광수 그 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북한은 보면은 좀 그 친일 뭐 그런 청산. 그런 뭐 죄과 네. 책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사회주의 북한에, 자체가 그런 문화예술인을 통한 어떤 프로파간다,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문화예술인들은 정권주의자들의 요구에 복무하기 마련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춘원 이광수는 납북돼서 가던 중에 죽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뭐 이렇게 인정하고 뭐 반성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거는 아마 일종의 그 선전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광수가 자진 월북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진 월북하다가 중간에 폭격에 의해서 이제 뭐 죽었다. 사망을 했다. 사망했다. 그걸 이제 우리 김일성 주석이 나중에 유해를 찾아라. 그래갖고 그 애국 열사능의 일부에 제부 인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묻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애국열사능의 주위 외할아버지 묘소도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납북자들이 네. 다 월북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음. 예. 그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묻힌 게 뭐 제 생각에는 하나는 첫째는 네. 그 어떤 문학적 가치를 높여서 저기다가 모실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미 북은 친일 청산이 돼 있는 상태. 이미 그 친일 청산 따로 뭐 반민특위 이런 거 만든 게 아니라 네. 뭐 무상보수 그하고 다 내려오잖아. 나중에 그
뭐 재산을 가진 네. 이런 사람 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 못 견뎠고 거기서. 근데 하나는 제가 하나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든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이광수라는 친일을 통해서 하나 교훈적인 거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내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뭐 형식적이다라고 보다는 하나의 친일.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은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를 반성하고 이렇게 어떤 공화국이나 아니면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돌았으면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제 행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남쪽에서 네.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걸 반성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관대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이광수가 어떤 그런 거를 나중에 밝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관대한 측면에서 문학적 평가를 높여서 세운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의 친일, 남에서 얘기하는 친일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좀 북한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제 문혜봉이나 최승희, 이광수 이런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일했어도 나중에 네. 북에서는 다 그러니까 악질 친일파들은 이제 처단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악질적으로 좀 봉사했던 일본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은 처단을 했는데 분명히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명암이나 뭐 이런 사람 그 대단한 그 네네네. 가요 작곡가였습니까? 작곡가, 예, 작곡가. 그 사람은 정말 뭐 몇백 개의 그런 어떤 그 대단한 친일적인 내용을 가지는 유행가들 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북한에서 중용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 북한에서 숙청된 사람들은 오히려 친일을 했기 때문에 숙청됐다기보다는 다 그 무슨 간첩행. 협력하지 않아서 부르지아지들, 부르주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숙청이 됐었던 거지. 네. 그게 잠깐 좀 북한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 거기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대 세습 국가인데 네.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네. 자, 여기 한국문인협회에서 최남선과 이광수에 대한 문학상을 뭐 이렇게 제정을 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 사진 좀 볼게요. 신문학상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 대한민국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뭐 이런 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친일문학상 제정을 좀 철회하라라는 그런 시민운동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서문화상에서는 동서문화사라는 이 출판사가 있죠. 육당 학술상 그다음에 춘원 문학상을 또 제정을 했었어요. 근데 요 부분도 많이 반대에 부딪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 다 폐지는 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문제의식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저 동서문화사가 지금 저 1회 육당 학술상 춘원 문학상을 수여를 한 게 16년. 2016년이잖아요. 네. 저거는 이미 저 두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다 발표된 이후죠. 네. 다음에 무려 10년이나 지난 그럼요. 다음이거든요. 네.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보시면 저기 민족 반역자 이광수, 그다음에 민족 반역자 최남선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이런 퍼포먼스 끝에 결국은 친일문학상 제정은 취소가 된 거죠. 네. 자,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결국 이런 게 철회가 되고 취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시도조차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 대한민국 사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친일의 잔재의 어떤 그런 뿌리들이 아직까지도 면면이 살아서 예를 들면 일제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도 쓸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죄송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을 쓰는 이영훈 같은 유석춘이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 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방송은 KBS나 MBC에서 해야죠. 그럼요. 예, 예, 이런 방송을 저 서울의 소리에서만 이렇게 외롭게 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고 그리고 저는 친일 잔재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잔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대략 덩어리는 이미 청산이 됐고 네. 찌꺼기가 남아 있다. 그게 잔재인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친일은요 청산된 적이 없어요. 한 그러니까 번 더. 예. 잔재라는 게 남을 일이 없어요. 그냥 친일은 덩어리로 있고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저 상부에 있습니다. 저 동서문화사 우리나라 문학계의 권력이잖아요. 이광수와 최남선이 친일 반미적 행위자로 정부가 발표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런 문학상 학술상을 제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그런 대담함. 네. 이게 뭐겠어요? 그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권력은 다 친일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광수하고 최남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네. 최남선의 독립선언문 이게 지금 교과서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걸 없애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네. 이거를 반드시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저는 그래요. 이 정도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한봉 작가님, 문인들의 지금 친일 청산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세미나, 네. 토론회, 그다음에 가드 시위, 집회를 통해서 계속 친일 청산을 네.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단체들도 또 꽤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중심이 된 거는 민족문화- 민족문화연구소. 네. 거기 하나에 민족문화연구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작가회의의 자유시천위원회 이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문단에서도 반드시 이런 그 친일 작가들에 대한 청산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좀 네네. 끝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프랑스의 나치 부역 작가 로베르 블리지아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당시에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 있을 때 그 전부터 굉장히 천재 작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천재 작가.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예술인, 부역자에 대한 처벌 의견을 드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예술가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 진영을 선택한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자극적 웅변술이 어떠한 범죄와 어떤 벌에 해당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요때 어떤 또 반응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작가야. 의도치 않았고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생계형 친일 작가가 아니라 생계형 부역자야. 라고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저 블리지아크를 옹호하는 저 사람 풀어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시몬드 보바르라는 작가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여성운동가이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몬드 보바르가 나는 히틀러의 선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여긴다. 독가스만큼이나 살인적인 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블리지아크 해방, 석방 운동을 시몬 보바르가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제 처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시도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작가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독가스만큼이나 더 살인적인 그런 그 작가들의 글이나 또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전혀
처벌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묵인하고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저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0만 명은 좀 봤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10만 명이 뭐예요? 1000만 명이 봐도 부족합니다. 1000만 명이 마저 부족한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광수 최남선의 친일 행적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